안녕하십니까. 이종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13강입니다. 어느새 13강까지 왔고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가 아마 보충 수업 과정 주간이고요. 그 다음 주가 기말고사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실시해 왔고요. 지난번 중간고사도 그렇게 치렀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이번에 이제 시험을 보려고 시험 장소도 배정을 해 두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되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학과에서 의논을 해야 될 텐데 학교의 방침에 따라서 전환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한 대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고 후에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들 겪습니다. 불편하지만 함께 학습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노력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말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서양 고전의 이해 13번째 시간이고요. 라이프니츠 외에 여러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죠. 라이프니츠는 독일 라이프치 출생에서 출생했고요. 이 지역에서 정규대학 과정을 마치고 법학 박사학위를 신청했습니다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고향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화가 나겠죠. 자유도시 니른베르크의 알트도르프 대학에 들어가서 1697년에 법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수학자요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그의 학풍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비견되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린 나이라고 박사학위를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마인츠 제후국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했고요. 후에는 하노버 제후 밑에서 공주 조피 샤를로테를 가르쳤습니다. 훗날에 공주가 프로이센의 왕비가 되어 인연을 따라서 베를린 학계에서 활동하면서 베를린 아카데미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말년에는 베를린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하노버의 새로운 제국의 노여움을 사서 불우한 죽음을 맞게 된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요 저작으로는 형이상학 소설, 인간 오성론, 그리고 변신론, 그리고 단자론 등이 있습니다. 변신론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 있는 책이어서 신정론이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습니다만 단자론에 대한 내용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해요. 단자론은 라이프니츠가 말년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책에서 논해지는 이 단자, 모나드라는 단어는 하나 혹은 통일을 나타내는 단어인 모나스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라이프니츠는 단자를 실체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철학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였냐면 실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실체가. 어떻게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계에는 궁극적인 실체가 있는가? 실존하는 최종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 근원이 존재하는가, 또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당대 학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 이슈였던 것이죠. 어느 시기마다 뭐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의 경우에는 정신과 물체, 그리고 신을 실체로 생각한 거죠. 스피노자의 경우에는 신, 즉 자연을 실체로 생각했습니다. 이 범신론적 입장을 가지고 만물과 사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라이프니츠는 단자, 즉 모나드를 실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합체, 그러니까 합성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사물들이나 그 화학물들도 거의 다 합성체잖아요. 여러 가지가 합성해서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으로 보아도 인간 안에는 여러분 한 개인 자신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나라고 말하는
이 종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수많은 세포가 살고 있어요. 세포만 삽니까? 수많은 병균도 살고 있고요. 또 안에는 수많은 또 작은 그 밀입자에 또 작은 존재들과 세포들과 또 균들과 많은 것들이 함께 생존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합성체들이 존재합니다. 지구라는 땅에, 이 우주라는 곳에 한 존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세계가 물 안에, 단지 강으로만 보는 강 속에는 수많은 물고기들과 존재들이 살아요. 넙지, 그냥 푸르는 어떤 초록 아래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아주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땅속. 문득 여러분 그 봄날이나 가을날에 저기 그 외곽 교외로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개미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평소에는 못 보고 지나가죠. 너무 작은 세계라서 못 보고 지나가지만 그 자세히 살피면 치열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개미들이 물건과 짐들을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것들을 실어 나르는데 힘없이 나르죠. 또 보초병들이 서고 큰 개미들이, 병정개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꽃이 있는 곳에 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다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주를 보면 별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행성들과 유성들과 또 어떤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합성을 구성하고 있는 단순한 실체가 있어야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래적인 존재, 원천적 존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실체는 라이프니츠 입장에서 볼 때는 부분을 갖지 않고 확장된 형태가 없는 존재, 그 여러 합성체들이 존재해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단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모나드로 얘기할 수 있는 실체, 모나드가 실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확장도 형태도 있을 수 없는,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되지도 않고 생성되지도 않는 그 실체, 그게 바로 단자라고 보죠. 단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 창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창으로 열렸다는 것으로 결합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부분적 결합도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단자, 이것이 바로 실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단자는 실체이기 때문에 어떤 고유한 성질을 지닌다고 본 거죠. 단자가 다르면 그래서 성질도 다른 것이죠. 어떤 단자가 그 내적 규정에 따라 상이하고 같은 성질의 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각자가 다른 단자라는 거죠. 그래서 단자의 성질은 늘 변화하고 변화는 단자 안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자는 자연적 변화는 내적 원리에 생성되므로 외부에서 그것을 발생시킬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다. 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영향을 받아서 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 단자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만 있을 뿐이라고 본 거죠. 이렇게 단자는 하나이면서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체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주의적인 형태는 바로 표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단자의 본질을 표상작용에 있다고 본 겁니다. 한편 표상의 추이를 발생시키는 내적 원리는 욕구이고 따라서 단자의 내적 원리는 욕구다. 욕동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본 거죠. 이와 같이 단자가 표상을 내용으로 하고 욕구를 내적 원리로 한다면 그것을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데 단자는 모든 정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표상의 모든 것이 의식되고 지각되는 것은 아니고 단자가 모든 지각을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각을 가지고 기억을 따르는 실체만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는 모순의 원리와 충분한 이유의 원리, 즉 충족 이유의 기초에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진리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추리의 진리가 있고 하나는 사실의 진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리의 진리는
필연적인 것으로 모순율에 기초하고 있고 사실의 진리는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족 이율에 기초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추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명제는 정의, 공리, 즉 원시적인 원리에 기초하고 이 원시적인 원리는 자동적 명제로 그 반대는 모순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추론의 진리와 달리 추리의 진리와 달리 사실의 진리는 우연적인 것이긴 하긴 합니다만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연은 사실 복잡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서로 연관되고 결합되어 있어 하나의 사실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분석해 나가면 무한히 진행되겠지만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상호간의 이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는 충분한 이유는 자연적 연관 외에 신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 관념 안에서는 무수히 많은 가능적 세계가 있지만 현실에 실제하는 세계는 유일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선택 앞에 놓인 가능적 세계에는 가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능은 여러 많은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세계도 만들 수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수많은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세계가 유일한 세계인 거죠. 신은 여러 가능한 세계를 실현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에는 모든 가능성은 배제되죠. 그 하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실제하는 세계는 유일한 세계, 우리가 현존해 있는 이 세계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신이 이 세계를 선택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적합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표상이 서로 결합할 때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이 선택한 이 세계는 가장 가능한 최선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세계는 이 적합성에 의해 일정한 형태를 취하고 일정한 완전성을 얻는데 신은 가장 큰 완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골라서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비슷한 연배의 모든 여성 혹은 모든 남성들이 결혼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여성들, 무수히 많은 남성들이 여러분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 가운데 가능성으로 존재하지만 내가 선택하잖아요. 선택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들은 다 차단되고 다 이렇게 닫히는 것이죠.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결혼할 수 있는 조건과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일을 가질 때 최선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결혼에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데 최선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들 때 이 모든 가능한 세계들 가운데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신이 가장 큰 완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를 골라 창조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존하는 세계는 가장 완전한 세계이고 이 현실화된 세계 안에 최대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 세계는 바로 최선의 세계다. 가능한 한 최선의 세계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이 그렇게 선택한 세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창조된 모든 것은 서로 적합성을 가지고 결합되어 있고 각각의 단순한 실제는 서로 다른 모든 것의 실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각 단자는 거울처럼 우주 전체를 과거와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각 단자는 동일한 방식이 아닌 각각 개성 있는 방식으로 같은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기 다르지만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과 광물과 사람과 또 혹은 동물과 식물과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의 각기 그 안에 있는 그 단자들의 미세하게 들어간 나뉠 수 없는 원자와 같은 그 단자, 창 없는 단자는 개별적이고 다 다르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된 이 세계가 유일한 우주의 다양한 조망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로, 최선의 세계로 이루어 구성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단자는
실체를 갖추고 생물이 되죠. 그리고 생물은 단자가 표현하는 우주의 질서를 표출할 수 있죠. 한 인간에게도 세포들이 있고 여러 이렇게 구성된 단자들이 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복합된 존재가 우리 몸이라는 것과 또 동물이라는 것과 또 세계의 표상들 아닙니까? 생물은 합성체로 그 각 부분에서 고유한 생명이 있으며 또 자기 안에 무수히 많은 생물을 포함하고 있죠. 이런 물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연못 같아서 생물의 각 부분에는 무수한 생물들이 생활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미들이 그 한 울타리 조그마한 몇 평 안 되는 그 가운데는 개미들에게는 그 광활한 땅이죠. 우린 땅이 좁다고 얘기하지만 몇 평 안 되는 밭에 그 시골에 가면 그 밭에 100평이라는 작은 100평이 적은 평수는 아닙니다만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그 세계 그 세계는 미시적 세계 속에서는 광활한 세계죠. 이 광력의 세계에 속하는 거죠. 수많은 미생물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고 생활하고 기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개인이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밥 먹을 때 멸치 좋아하십니까? 멸치를 좋아하세요? 밥 한 숟가락을 뜨고요. 먹고 또 반찬으로 작은 멸치 있죠. 부드럽게 잘 씹히는 작은 멸치를 한 스푼 뜨면 그 스푼에 올라오는 멸치는 몇 마리입니까? 한 입에 다 들어가서 위로 다 들어가죠. 아마 수백 마리가 한 스푼에 함께 올라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적어도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들어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죽음의 더미 위의 삶을 지탱하는 거죠. 식물의 죽음, 동물의 죽음. 여러분 한 해 동안, 아니면 일평생 동안 여러분께서 잡아 드시는 생물, 식물, 동물, 생선, 얼마나 많은 존재의 죽음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유지될까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것들이 복잡다단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생명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들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근로와 땀과 피땀과 시간의 허비와 노력이 있어야 그 대가와 샐러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고 따뜻한 방에 누워서 쉴 수 있는 주택을 빌리거나 살 수 있고 음식들이 제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세계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 미묘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라이프니츠가 볼 때 이 특정한 생물의 신체에는 주로 지배하는 단자가 있고 이것이 특정한 생물을 만든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도 단자라고 봤는데요. 정신은 정신 스스로의 법칙을 갖고 신체는 신체 스스로의 법칙을 갖는데 이 정신의 전개는 신체의 형성이자 표현이다라고 본 거죠. 이성적 정신은 우주에 살아있는 거울이면서 동시에 신에 닮은 걸로 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성적 정신은 모여서 신의 나라를 구성하고 신의 나라는 자연계 안의 윤리적 세계이며 자연의 물리적 세계와 은혜의 윤리적 세계 사이에도 조화가 있다. 이렇게 라이브니츠의 세계는 대립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얘기합니다. 이걸 예정조화 혹은 예정조화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는 모든 가능한 최선의 세계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질문을 하잖아요. 왜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악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정조화에 대한 방식으로 변신론, 그러니까 신을 변론하는, 변정하는 논을 써요. 그 내용도 역시 그런 우리 어떤 단자론의 내용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몽테스키웨로 넘어갑시다. 몽테스키웨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계몽주의 학자입니다. 보르도 근처에서 귀족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보르도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했고요. 가문 대대로 역임했던 보르도 고등법원 판사가 되었다가 백부죠. 큰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바로 법원장을 승계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출세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기 동안 보르도 아카데미 회원으로 자연과학, 정치,
역사에 감는 논문을 발표했고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빌어서 당시 프랑스의 절대주의 권력에 대해서 풍자했던 책을 쓴 것이 바로 페르시아인의 편지입니다. 처음에 익명으로 나왔다가 결국 알려지면서 명성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1726년 법원장을 사임하고 학문 연구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의 이름을 올렸고 후에는 해외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높은 직위에 머무르다가 멈추고 해외여행을 가고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것 같죠. 1729년 말에서 31년 봄까지 영국 런던에 체류하면서 영국의 의회 정치를 경험하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여행이 주는 뭐랄까 어떤 충격, 또 자극들 이런 것들을 이 몽테스큐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데 유럽 우리는 뭐 예전에는 국경이 없었잖아요. 국경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요. 조선 시대만 해도 청나라도 가고 일본도 가고 했죠. 왕래가 있죠. 전쟁 때가 아니면 얼마든지 왕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분단이 되어서 이런 사실은 육로로 러시아도 못 가고 만주 중국으로도 가지 못하고 뭐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이 몽테스큐에는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스럽게 그 당시 유럽 사회를 오갈 수 있었는데 영국에 가서 영국의 의회 정치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프랑스는 그 당시 절대 왕권이었잖아요. 절대 왕권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절대 통치 권력을 가진 중앙 집권적 정부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입장과 다르게 영국에서는 의회 정치가 발달했기 때문에 명예혁명 이후로 이것이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인생을 바꾸는 세 가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을 주는 중요한 자극의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로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행이라고 얘기하죠. 여행은 많은 걸 줍니다. 많은 걸 선물해 주죠. 되도록이면 낯선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는 게 큰 도움이 되죠.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들을 접속할 때 동질의 어떤 문화보다 좀 더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들을 볼 때 더 큰 자극을 받게 되죠. 여행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만 참아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거 녹화하는 시간도 별로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여러분 함께 대화하다 보면 사실은 유익한 얘기들도 좀 많이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녹화는 러닝 타임이 길어지면 아주 피곤하고 힘든 저도 마찬가지고 듣는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부분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영상으로 올라가고 또 학생들 아니고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놓고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여행에 주는 어떤 파격들, 충격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람이죠. 결정적인 것은 여행을 가서건 또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삶이 바뀌는 거죠. 그중에 결혼도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생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어른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 스승을 만나는 것들, 또 선생,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는 투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스승과 함께 콘탁시켜주는 것이 가장 큰 과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무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 쿵푸, 공부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은 어느 문파에 들어가서 스승의 사사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거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만큼 사람과의 만남, 동료도 마찬가지겠고 친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인도,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플라톤에게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서로에게 궁합이 맞는데 서로에게 큰 자극을 주죠. 플라톤이 아니었으면 소크라테스가 알려지지 않았겠죠. 소크라테스가 아니었으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없었겠죠. 이런 어떤 만남은 큰 변화를 주죠.
영국으로 여행 갔던 그가 이 영국의 의회 정치를 보고 나서 큰 감명을 받고 이제 귀국한 다음에 로마인의 위대함과 철학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쓰고 법의 정신을 집필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과로로 실명 상태에서 고생을 했고요.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몽테스큐에는 자연법은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인간이 부여받은 것, 이것이 바로 자연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법 상태에서 각각의 사람들은 자기가 열등하다 느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어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 평화가 첫 번째 자연법일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를 하는데요. 자연법인 것은 자연법은 뭐냐면 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인간이 이미 부여받고 있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자신의 상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크다고 느끼고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상대를 공격할 마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평화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연법이 주는 평화 상태라고 본 거죠. 두 번째 자연법은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데 노력하게 하는 법인데요. 자신의 것을 이제 단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연법은 상호적 공포가 오히려 동종인의 협력을 촉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 서로에 대한 공포심과 또 이렇게 두려움이 서로 이렇게 협력을 촉진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그 자웅을 겨룰 때 서로 연합을 하잖아요. 한쪽이 막 강해지면 두 쪽이 서로 힘을 합치죠. 또 반대로 한쪽이 이쪽이 강해지면 또 서로 또 다른 편이 서로 힘을 합치고 이 협력을 촉구하게 되는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결합의 법이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런 감정에 초래되는 법 이외에 지성에서 초래되는 사회생활을 요구하는 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큐에 따르면 인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동시에 자신의 열등감을 잊고 그들 사이에 있는 평등이 멈추면 전쟁 상태가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바뀌면 상대를 짓누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쥐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균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본 거죠. 각 특수사회는 자신의 힘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국민 대 국민의 전쟁 상태를 낳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연법에 이어서 만민법 그리고 정부법을 얘기하는데요. 사람 간, 즉 국민 간의 전쟁 상태가 인간들 사이에 법을 제정하도록 만듭니다. 서로 간의 전쟁 상태는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종결시킬 만한 어떤 룰을 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만민법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몽테스키에와 토마스 홉스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 민족 상호 간의 법이 만민법인데 만민법의 원리는 여러 국민이 자기의 참이익을 손해보지 않고 상호의 복리정진에 전쟁 시의 상호 손해의 경감에 힘쓰는 그런 법입니다. 만민법 밑에는 각 사회를 위한 개별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모든 인류법, 그리고 유엔이 정하고 있는 법들,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개별법 밑으로 나는 하위법이 아니고 인류법, 인류의 법, 뭐 우리 국제기구 법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민법 아래에는 각 사회를 위한 개별법, 그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큰 어떤 단체들을 위한 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체. 정체라는 것이 이제 정부를 얘기하는 거죠. 정부를 규정하는 법인데요. 사회는 정부 없이는 존속될 수 없으므로 모든 사회는 정치 체제,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하며 이때 이 정체는 그 민족의 성품과 잘 조화되는 정체여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 체제가 그 사회와 맞는 것과 그 문화 토양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슨 동일하게 그걸 들이밀 수 없는 거죠. 어떤 민족에게 맞는 체제가 있는데 그 어떤 것들을 이식시키고 넣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똑같이 민주주의를 갖다 심었는데 대만과 한국과 일본이 다르죠. 똑같이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을 심었는데 나라마다 그 특색 따라 달리 반응하고 형성되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토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의 정체는 그 민족의 성품과 잘 조화되어 있는 정체여야 되고, 또한 이 법은 지상의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이성에 기초하는 법이어야 된다. 이성에 근거한 그런 법이 되어야 된다 이거 본 거죠. 몽테스키에는 정체를 세 종류로 나눴습니다. 공화정과 군주정 그리고 전제정으로 나누고 각각의 법을 검토합니다. 공화정에는 국민 전체가 주권을 갖는 민주정과 국민의 일부가 권리를 갖는 귀족정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전부가 다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요. 일부가 가질 수도 있는데, 군주정은 한 사람이 자유로 통치하지만 재정법이 있는 상태이고, 군주정 같은 경우는 재정법이 있어서 법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군주라면, 전제정 같은 경우는 법과 규범이 없이 그 사람이 짐이 곧 법이다 라고 말하는 태양 루이 14세처럼, 그러니까 이 전제정이죠. 군주도 법 앞에서 법에 따라 집행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 전제정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독재정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자유로 통치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전제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군주정과 전제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법 아래에, 법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몽테스키에가 말하기를 국민은 그 권력의 일부를 맡길 만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민주정 안에서 일종의 귀족정이 불가결하다고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정이죠. 우리가 직접 통치자를 선출하기엔 어렵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은 직선제, 우리는 직접 뽑아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어떤 국회는 어떻게 합니까? 국회로 우리가 보내죠. 대의민주정이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을 지역마다 뽑아서 보내죠. 이 사람들은 지방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뭘 위해 일합니까? 입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법에 대한 제정과 폐지와 개정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국회의원을 마치 우리 남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동구, 중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구의 발전을 위한 막 청사전을 내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뽑는 이 국회로 보내는 이 사람, 파견하는 사람들은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물론 협력합니다만 그의 주된 국회의원의 주된 임무는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기구로서, 입법기관으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에요. 법을 위해서 법 제정과 개정과 잘못된 거 손질 보고 그걸 계속 바뀌어나오고 제도 개선해가 나가는 것이 바로 국회의원이 할 일이에요. 표심 때문에 지방을 돌면서 자기 표자리만 살피는 부분들만 가면 안 되고 국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울산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정부가 있잖아요. 이 시장이 있고요. 또 구청장이 있고 동장도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의 어떤 시정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고, 이 국회의원은 뭡니까? 좀 구분되어 있죠. 이 사람은 국회로 보내서 대의민주정을 통해서 산적해 있는 수많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정하기를 요구하고 또 공약상으로 내걸었던 법들이 심의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지방에 내려와서 뭐 하겠다, 건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적인 것들, 공약사항들도 입법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맞겠죠. 근데 사람들이 표심이나 계속 정치 권력을 유지해 가야 되기 때문에 지방의 공약사항들을 계속 내걸고 있죠. 사실은 시장 선거로 나오는 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 맞겠죠. 귀족정은 민주정에 가까워질수록 완전해지고 군주정에 가까워질수록 불완전해진다고 얘기를 하면서, 군주정에는 군주와 국민 사이의 중간적 부속적 권력으로서의 귀족의 존재가 본질을 이룬다라고 본 것이죠. 군주정의 기본적 준칙은 군주가 없으며 귀족도 없고 귀족이 없으면 군주도 없다여야 한다고 봤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제정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는 귀족이 전제정으로 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원과 상원, 이런 어떤, 또 우리가 지금 국회가
존재함을 통해서 독재로 가지 않도록 그 어떤 어떤 권리를, 우리의 권리를 그들에게 실어줘서, 독재자가 나오지 않도록, 그 전제장으로 가지 않도록, 역할을 하더라고, 보내는 것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스스로 법 아래 있고, 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느끼는 민주정의 원리는 덕성이어야 하며, 귀족정 또한 동료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가 지체 없이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느끼는 이상 민주정과 같은 특성을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으로 때려잡으면서 다른 어떤 기관들은 법으로 막 자기 법을 휘둘러서 때려잡으면서 그 동일한 법으로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어느 부분에서 권력이 편중되기 시작하면 특히 법적인 권리를 휘두르는 단체가 만약에 그 법을 상대에게는 그렇게 잣대를 내밀어서 이렇게 막 사용하고 그들을 가두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동일한 법을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막지한 부패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일한 법 아래 통치 아래 동일하게 자신에게도 적용하는 덕성의 원리가 작동되어오지 않을 때는 어렵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법의 권력을 어느 한 단체가 집중적으로 모든 걸 다 주게 되면, 틀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몽테스키에가 지금도 우리가 되게 강조하고 지금 현대 국가의 어떤 법들 가운데 상권 분립이라고 있죠. 몽테스키에는 각 정체의 원리와 관련된 교육이나 입법의 원리, 그 원리의 부패에 대해서 논하면서 법과 국가 방위와 관련 및 정치적 자유를 국가 구조의 관계에 형성하는 법에 대해 논했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삼권 분립의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찰이나 혹은 국회나 정부가 이 분립된 이치에서의 어떤 권력들을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몰려가서 엉망이 되겠죠. 지금 검찰과 또 법무부 간에, 이 정부와 검찰 간에 서로 실랑이가 존재하죠. 서로 견제하는 부패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건강한 것이죠. 건강한 것이죠. 그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 그걸 틀어지고 있는 형태로 가면 그건 이상해지는 거죠. 그건 이제 비정상적인 체제로 가게 되는, 그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삼권 분립이라는 게 바로 그 부패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각 국가에는 세 종류의 권력이 있는데 입법권, 국회죠.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제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민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과 시민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제1권력에 의해 군주 또는 위정자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인 법을 만들고 기존의 법을 개정 또한 폐지하죠. 제2의 권력에 의해 강화 또는 전쟁을 치르고 외교 사제로 교환하며 안전을 유지하고 침략을 방지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제3의 권력에 의해 범죄를 벌하고, 이 법원의 역할이죠. 사법권이죠. 이건 검찰과 이제 법원들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중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이 3권이죠. 입법하는 기관인 국회가 있고요. 국회는 그 권력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입법과 함께 논의하고 사법으로 불리는, 사법권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검찰권과 또 판결권을 가진 이제 이제 법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불림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있는 3권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3권 분립 정체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법원이 각 역할을 분담하여 담당하고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겠죠. 몽테스키에 넘어와서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도 다루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브르티뉴 해안에
생말로라는 곳에서 부유한 비단상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처음에는 예수회에서, 예수회가 뭐냐면 로마 가톨릭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성적인 카운터 리포메이션에 반대된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주도적인 단체가 바로 예수회였는데, 그 예수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의사로 명성을 날리던 고향 선배 영향으로 의학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랭스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고요.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레이덴 시절에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을 보게 되는데,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을 인간기계론으로 발전시켜서 책을 내게 되죠. 네덜란드의 의학자인 생리학자이며 화학자인 헤르만 브르히베의 제자가 되었고, 서성의 유물론적 영향을 받아서 인간기계론을 집필하게 됩니다. 라메트리는 유물로 영향을 따라서 정신은 물질의 속성을 지닌 감각의 산물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파리 의학계와 대립하게 됩니다. 의학서 외에도 마키아벨리의 의사정책 또는 의사에게 열린 출세의 길, 원수를 갚는 의학부 등과 같은 풍자 책들을 막 출판해서 의학계에서 추방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향 의사의 추천으로 프랑스 연대 군의연대의 군의관이 되었습니다. 열병에 걸렸던 자신의 체험과 군의관에서의 경험에 근거해서 영혼의 자연사, 또 유물론적 생리학 이론을 철학적으로 정리한 인간기계론으로 종교계의 공격을 받아서 군의관직도 사임하고 사상의 자유가 있는 네덜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1748년에 다시 베를린으로 망명해서 프리드리 2세의 가정교사가 되었습니다. 3년의 궁정생활을 끝에 그곳에서 급사하고 말았는데요. 이 죽음에 대한 라메트리에 혐오했던 이들은 기계인간 라메트리가 벌을 받아 식중독으로 이리저리 뒹굴며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악평의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 자신이 주장하고 의학자였던 그가 자신이 발표했던 그 치료법을 자신에게 실험하다가 쓰러져 사망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747년에 기술된 인간기계론이라는 책을 잠깐 살필 텐데요. 라메트리는 정신을 이해하기 위한 감각, 신경, 뇌 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의사로서의 임상 체험을 바탕으로 뇌야말로 정신의 담당자, 그러니까 뇌 생리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앞선 그의 서성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신이 바로 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유물론적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17세기를 풍미했던 자연과학과 기계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찍이 데카르트와 홉스는 자연을 부품의 복합체로 보고 동물의 모든 활동을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동물기계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은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을 인간에게까지 확대시킨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데카르트는 동물기계론을 주장하면서 인간만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면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동물은 기계라고 말했지만 인간은 이성이 있는 존재로 동물과 다르다라고 구별을 말했습니다만, 라메트리는 인간도 동물이라는 거죠. 인간도 기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성들도 사실은 그 기계적인 존재로서 우리 정신이라는 것과 이성적이라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뇌의 작동 원리, 기계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본 거죠. 철저한 유물론적 입장에서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라메트리는 철학자들이 인간 영혼에 관한 여러 가지 학설을 유물론과 유심론으로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물질도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형이상학적 유물론자들을 칭찬하면서 구체적인 연구물은 결여되어 있습니다만 이성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칭찬합니다. 이성을 더럽힌 유심론과 신앙의 빛을 주장하는 교회의 권위를 배제하고 자연에서 얻은 이성의 빛을 출발점으로 삼아 기술해 갑니다. 의학에 근거해서 복잡한 구조를 갖는 인체에 대해 실험과 관찰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라메트리는 신학자들을 조롱합니다. 경험과 관찰이란 동시에 철학자를 겸한 의학의 비망록 안에서는 무수히 존재하고 있지만
의사가 아닌 철학자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의사만이 인간의 미궁을 편략하고 해명했으며 발언권이 있는 것은 생리학자들 뿐이다. 특히 신학자들의 말을 듣는 것은 정말이지 가소롭지 않은가. 한마디로 그들은 대중을 광신적으로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광신은 인체 구조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한층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라메트리는 영혼의 탐구를 위해서는 정신을 아프리오리, 즉 선험적으로 탐구할 게 아니고 아포스테리오리, 그러니까 후천적 혹은 실증적으로 인체의 여러 기관을 통해서 탐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사람이 자는 그 수면이 있죠. 수면은 영혼의 마비 상태를 나타내며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잠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약, 독, 그리고 음식, 음료, 기아 등등의 작용을 통해서 영혼의 여러 가지 상태는 육체의 상태와 항상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리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이죠. 인간의 뇌와 동물의 뇌의 비교를 통해서 정신의 자리를 뇌에서 찾고 있고요. 언어나 문화의 근거에 발달한 인간의 뇌를 거론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사람을 놓고 설명하는 거죠. 동물에서 인간으로 급진적 진화는 자제했지만 원숭이에게 언어 능력이 주어진다면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결정적 차이가 언어인데 언어만 사실 동물에게 주어지면 인간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육 장치를 언어로 환원하는 상징 인식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호적인 거 있잖아요. 상징들.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죠? 글을 쓸 수 있고 말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 상징적인 것들을 기호하고 표기할 수 있는 것. 그걸 계속해서 남기고 교육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기도 한데, 정신의 자리를 뇌에서 찾기 때문에 동물과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연이 뇌를 만들고 인간의 경우에는 기호의 발견이나 언어의 발명에 의해서 사고하는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정신을 이용하여서 지식과 문화를 섭렵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신은 뇌에 놀랄만한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는 것을 통해 정신과 이성과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본 거죠. 영혼의 모든 능력은 틀림없이 뇌 조직 그 자체인 이상 이것은 그야말로 경험을 축적한 기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반발이 많았겠죠.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 아이들이 경험을 축적함을 통해서 뇌의 기능이 발달한다고 언어를 표현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급속하죠. 뭔가 내재되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언어를 익히고 표현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사고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표현들 이런 것들을 보면 라메트리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모든 능력이 바로 이 뇌에서 그 조직 자체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어나는 기계라고 본 거죠. 인간이라는 기계의 원동력은 저자의 시계 모델에 따르면 우리들의 감정, 쾌락, 정열, 사고의 원천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용수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시계 기계는 용수철의 집합이라 본 거죠. 그러니까 스프링 있죠. 용수철. 집합이라 보고, 뇌는 인간이라는 시계 기계의 가장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용수철이다고 봅니다. 다른 모든 용수철에 대해 영향을 미친 그 몸도 근육도 다 설계한 거 보면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용수철로 기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기계다라고 대담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론 뒤에 이것이 바로 진리다. 짧고 간단하다. 자, 아무쪼록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의견을 남겨주시라 라는 말과 함께 용감하게 책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메트리는 영혼 불멸을 부정하고 무신론을 설파했는데요. 중세의 주요한 지주 역할을 한 종교에 대해 비판을 전개했고, 에피쿠레스주의의 쾌락주의의 근거에 계몽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신체는 스스로 용수철을 갚는 기계이며 연구운동에 살아있는 견본이다.
열이 소모시키는 것은 음식이 보충하고 음식이 없어지면 영혼은 쇠약해지고 힘이 다해 죽는다. 반대로 육체에 영향을 주어보자. 영혼은 술처럼 강하고 훌륭해져서 대단한 용기로 무장하게 된다. 음식을 섭취하고 움직이는 기계 있죠. 연료를 주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인간을 그렇게 기계로 계속해서 설명해냅니다. 장자크 루소의 내용을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 끝까지 다루지 못할 것 같습니다. 루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계약론이죠. 우리 앞서 로크나 우리 토마스 홉스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의안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논한 문제를 사회계약론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 있습니다. 3부로 구성되어 있죠. 네. 우리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현대 저작으로 넘어와서 큰 어떤 변곡점을 주었던 책들을 위주로 살필 텐데,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만, 포에버의 기독교의 본질, 마르크스의 경제학 철학 초고, 루카치의 역사와 계급의식,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인문 등을 다룰 수 있을 텐데, 또 모릅니다. 마음이 바뀌면 또 다른 책들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